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노자편력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도가에서 흔히 말하는 지인과 소유유가 되겠습니다. 지인이란 노장자 사상이 추구하는 최상의 이상적인 인간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일상적 용어로서는 지인보단 신선이 적당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유란 지인이 논의는 모습 또는 그 경지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는 지인이니 신인 또는 신선처럼 지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큰 못이 불타도 덥지가 아니하며, 황하와 한수의 물이 얼어도 춥지 아니하며, 세찬 우레가 산을 부수고 세찬 풍파가 바다를 흔들더라도 놀라지 아니한다. 이 같은 자는 구름이나 대기에 올라타고 이르래 걸터 앉아 세계의 바깥에 나가서 놀기에 생사도 그를 움직일 수가 없다. 내편 제물론. 장자는 세속에서 초월하는 인물의 경지를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메추라기처럼 국량이 좁은 현실적인 상식인이 가장 낮은 단계이고, 송나라의 사상가 송영자처럼 초연한 평화주의자를 그 다음 단계에 오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오른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며 중허지인으로 알려진 바 있는 열자처럼 아직도 의지한 바를 버리지 못한 인간형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 오른 사람은 무기, 무공, 무명을 지향하는 인물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란 자기 중심의 주관적인 판단과 공명에 속박된 소화를 버리고 자기의 정신이 육실에서 벗어나 천지의 정신과 왕래하는 경지에 도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은 모두 유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이란 애써 무슨 공을 세우려는 자위성을 버림을 뜻하며, 무명이란 세속적인 분별력에서 벗어남이 됩니다. 그렇듯 장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인물을 지인이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무기, 무공, 무명의 생활에 몸을 던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되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론된 바가 있는 허정적 인간이 되며 소유유에 처해 있는 인간형이 됩니다. 장자는 또 거의 첫 장자에서 지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직접 서술해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노담은 노자이고 공자는 다름 아닌 유가의 비조인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자는 역시 공자를 노자보다 몇 수 아래 인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노담이 나는 물기초에 유심한다 하고 말했다. 공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노담이 대답하기를 마음이 고뇌 알지 못하고 입버릇이 있어 말할 수 없으니 시험삼아 그대를 위해 논의해 볼까? 지극한 그늘엄은 숙숙하고 지극한 벼장은 혁적하니, 숙숙한 것은 하늘에서 나오고 혁적한 것은 땅에서 바란다. 두 가지가 교통하여 화합을 이루면 사물이 생긴다. 실마리가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형을 볼 수가 없고, 소식도 혀로 가득 차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할 것이다. 날마다 바뀌고 달마다 화하여 날마다 하는 바가 있지만 아무도 그 공을 알지 못한다. 생겨나는 것은 그 싹이 있고 죽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어 시종 끝없는 무단에 상반하여 아무도 그 다함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면 또한 무엇이 조이 되겠는가? 공자가 논인다는 의미의 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재차 물었다. 노담이 대답해 주었다. 무릇 이것을 얻으면 지미질하게 처한다. 최고급의 아름다운 지미를 알고
최고급의 쾌락인 지락에 노리게 되면 그가 곧 진이라 한다. 우회편, 전자방. 물지초에 유심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도와 더불어 산다는 내용이 되고 도를 관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음양이 교통하여 하는 곳에서 그 무궁한 바를 알 수 없다는 말까지는 도와 묘하게 화합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자가 말하는 노림의 놀유자 유는 그가 추구하는 최상위의 가치관인데 이른바 공리의 목적에서 벗어난 소요를 가리키는 한편 정신적 해방감을 얻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표현인데 짐이란 최상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고 지락이란 최상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노자나 장자도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풍박한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거부하려 들었고 오갈에 의한 세속적 쾌락 또한 철저하게 거부하자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음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처음부터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고 늘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미와 낙을 추구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미와 낙이 아닌 인위적이거나 세속적인 미와 낙은 그들의 눈에 미와 낙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노자가 소중하게 생각한 세 가지는 흔히 자애, 검소 내지 세상에 먼저 나서지 않음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뭉뚱거리자면 결코 자연에서 벗어나려는 생활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노자와 장자가 추구한 미와 낙 또한 자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장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천지에는 위대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사계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지만 논의하지 아니하며 만물은 이치에 따르고 있지만 말하지 아니한다. 성인은 천지의 아름다움에 근원하고 만물의 이치에 도달하였으니 따라서 성인은 무의하고 대성은 부작하며 천지가 이큰는 것을 관조할 뿐이다. 외편 지붕류. 도가 그 모습을 주었고 하늘이 그 형상을 주었는데 인간이 어찌 서툰 솜씨로 그 모습을 망가뜨리고 그 형상을 깨뜨리며 무슨 아름다움을 논한다며 짓고 까부느냐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학의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고 다소 흉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학의 다리를 자르는 어리석은 짓거리 따위는 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에서도 그 의미를 곱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진리를 품고 있는 자연의 모습은 늘 묵묵할 뿐인데 하찮은 너희 인간들이 감히 아름답네, 추하네, 착하네, 악하네, 옳다, 그러다 하는 따위의 부질없는 입씨름에만 매달리고 있느냐 하는 질타가 되기도 합니다. 노자와 장자는 자연이란 자연 그대로가 도이니 그냥 가만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최고의 아름다움은 곧 자연미가 되고 자연미를 달리 소박미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학자인 곽상도 하늘과 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오직 소박미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인위의 부질없음을 장자는 다음과 같은 우화로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혼돈이란 곧 도를 말함이며 무명의 상태로서 숙과 홀이 구멍을 뚫는 행위는 인위를 상징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은 이따금 혼돈의 땅에서 만나곤 했는데 혼돈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
숙과 홀은 이 혼돈의 고마움에 보답하려고 언언하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7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곤 하는데 유독 혼돈만은 그것이 없소. 우리가 한번 시험삼아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한 구멍씩을 뚫기로 했다. 그리하여 7일째가 되어 7구멍이 다 뚫리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혼돈은 어느새 죽어 있었다. 내편 응채왕.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는 시종일관하여 되돌아가기를 주장한 셈이 되는데 그들이 되돌아가려는 곳이 곧 무경이며 뿌리이며 갓난아기의 상태이며 질박한 자연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노자가 가리키는 지인은 다름 아닌 갓난아기로 비유될 수도 있었습니다. 덕을 풍부하게 지닌 사람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에 비유할 수 있다. 볕이나 정갈도 쏘지 않고 벌이나 정갈도 쏘지 않고 뱀도 물지 않으며 맹수도 덤벼들지 않고 사나운 날정tum도 덮치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도 부드럽지만 쥐는 힘은 억세다. 노자 55장. 한편 적당히 넘어가면 그뿐인데 좀 더 심층적 해석을 가려 들고 보면 위의 인용문인 노자 55장의 해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장황한 이론들을 전제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는데 우선 각가지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성스러운 갓난아기는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맹수들에게서 양육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봄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는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도의 복귀이며 저절로 둥글게 되는 최초의 운동으로 복귀함이 되며 처음으로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도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혼회귀라는 주제와 상통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노자 55장에는 암컷과 수컷의 교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몸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정이 최고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는 표현으로 이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성, 즉 섹스를 모르는 어린 아이의 생殖기도 발기를 한다는 이 말은 정기의 충만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지인이 놀고 싶어 한다는 소요의 정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가 사상은 정나라 어느 대부의 아들이었던 양주가 극명하게 보여준 바 있는 은자적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라 봅니다. 양주가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여긴 사람은 죽도록 술을 즐겨서 방 안에다 무려 1000개의 술독을 마련해 두고 살았다는 공손조와 뒤뜰에 몇십 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주야를 불문하고 미친 듯이 여생만을 탐했다는 공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주 등 여러 은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지 못했기에 당대에는 기인이나 신선 등으로 통할 수가 있었고 후세에는 별난 은자 정도로만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의 노인으로 알려진 노자만이 그러한 은자적 생활을 하나의 철학적 사상으로 격상시켜 한마디로 번잡한 새 속에 찌든 인간들에게 도를 찾아 거기로 돌아가기를 줄기차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황로학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노자의 주장 속에는 분명 정치적 사상도 얼마간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할 때 장자는 오직 도와 함께 소요하기만을 주장하여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 지향적 사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 무명, 무공을 생활 신조로 삼았던 장자의 생애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 또한 세상에 남아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저서인 장자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그의 모습을 유추하고 그려볼 수가 있을 뿐입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그의 생활과 인격 등이 그의 사상적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사상가의 생애와 그 전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 또한 그 당시에 양주학파처럼 분명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염증과 권태를 느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언제나 산을 찾아다녔고 물을 따라 흘러만 갔습니다. 그는 복수에서 낚시를 즐겼고 해자와 더불어 호량지상을 유람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조릉기슭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사상가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시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 학자 물다의 말을 다시 한번 빌려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자는 달을 따르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성과 신비한 듯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빛나게 성스러운 동경에 끊임없이 참을 향한 추구, 이를테면 스승인 노자에 대한 추모와 부러움 등을 통해 그는 가장 진실한 시인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었다. 여기서 왜 구차하게 허미한 장자의 그림자를 추적해 보느냐 하면 빈배의 흘러감으로 비유되는 소요유가 바로 장자 사상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장자라는 책의 제1장이 곧 소요유가 됩니다. 북쪽 바다에 물고기 있어 그 이름을 곤이라 하지만 그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새가 되면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 넓이도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 움직일 때는 날개가 되니 그 날개는 구름과 같이 하늘을 가져온다. 내편 소요유. 이렇게 시작되는 소요유는 모든 세속을 초월하여 우주 본체와 합류하고 몸은 비록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늘 자연과 함께 놀고 있다는 실로 묘한 경지를 서술한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천민지 음양의 기와 같은 운장이 동쪽을 거니는데 신목인 부요의 가지를 스치면서 우주의 근원적 진리와 같은 홍몽을 만났다. 홍몽은 마침 배를 어루만지며 환히 작약하며 놀고 있었다. 운장이 이를 보고 갑자기 멈추어서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노인은 누구십니까? 노인장은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홍몽은 배를 어루만지면서 뜻이 즐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운장에게 놀고 있다 하는 대답만 했다. 운장이 짐이 무엇을 좀 묻고자 합니다 하고 말했다. 홍몽은 고개를 들어 운장을 쳐다보면서 아 하고 감탄만 할 뿐이었다. 운장은 청기는 불화하고 지기는 울결하며 우주가 조화롭지 못하고 사계절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육계 적이 합하여 군생을 살리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홍몽은 배를 어루만지며 역시 자각에 지한듯 머리를 흔들며 나는 모르고 하는 말만 했다. 운장은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었다. 3년이 지난 후 운장은 다시 동쪽을 거닐며 송나라 들판을 지나다 때마침 또 홍몽을 만났다. 재배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홍몽에게 다시 덕지를 원했다. 홍몽은 떠돌아다니며 놀고 있으니 그대가 구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미친 것처럼 날뛰는 놀이에만 빠졌으니 가는 곳도 알지 못한다. 놀이에 빠진 자는 그 놀이에 바쁘기만 하고 응급결에 관조를 하니 또한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하고 말했다. 운장이 말하기를
심 또한 스스로 번거로움을 팽개치고 싶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자 합니다. 한마디 듣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홍몽이 말하기를 하늘이 정을 어지럽히고 사물의 정을 거스르며 천천히 불성하면 지인의 허물입니다. 하고 말했다. 운장이 그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홍몽이 딱하기도 하여라. 후를 털고 되돌아가면 될 것을 하고 말했다. 외편 제유. 이 우하야말로 소요유의 면모와 성격을 그야말로 멋있게 묘사해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홍몽의 모습으로 보여주듯 소요유에는 일단 당장의 쾌감과 만족 외에 다른 무슨 목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목적이 설정되면 이미 소요유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홍몽이 즐기고 있는 쾌감과 만족은 짐이 지락을 말함이지 세속적인 쾌락이나 만족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몽은 세속적인 목적성을 지닌 운장의 물음에 나는 모른다 하는 식의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사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운장의 걱정까지는 마치 공자처럼 세상을 구제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식이었지만 홍몽의 눈에는 그러한 홍몽의 꼴이 오히려 가소롭게만 보여져 조소를 던졌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일이 만사를 헤아리고 사물을 판단해 보려는 따위의 기심을 지녀서는 소요유의 경지에 절대로 오를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장자의 소요정신이란 물러남의 철학이요 휴식의 철학이며 프로헤침의 철학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나 장자를 이해하며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류의 한 가지는 그들이 이른바 생업을 위한 자위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의란 우선 육아의 자기성에 철저히 반대되는 사상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장자는 공자가 내세우는 예학이며 인일 등의 사상을 처음부터 부질없는 짓거리로 보려들었습니다. 그는 공자를 향해서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 세상을 미혹시키고 음악을 만들어 어리석은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고 오르내림의 예를 번잡하게 하며 음도 율도 만들었고 이름을 세워 이를 게으리하니 빅을 지키게 할 수 없으며 상대를 중시하여 슬픔을 따르니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게 할 수 없으며 거만하여 스스로를 따르는 자이며 남의 나라에 들어가 상하를 이간하고 어지럽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성자 상이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훔쳤으나 공자는 그의 예물을 달게 받았다 하는 식의 직격단을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소요유는 생업부터 팽개쳐야 한다는 식의 현실 도피 사상이 아니라 단지 의식상의 은자적 가치관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장자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통해 손을 잡는 사람도 소요유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정인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 손을 잡는데 손에 부딪힘, 어깨가 어지하는 것, 발이 닿는 자리,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등을 보면 휙휙 뼈를 바르는 소리가 울리는 듯하고 칼을 휘둘러 뼈를 썩작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하여 어떤 것도 법률에 맞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느 나라 탕임금의 주민 상림부에 합치되었고 그 안에는 요 나라의 음악인 경수의 운율까지 감지되었다. 문해군이 훌륭하구나. 솜씨가 어찌 여기에 이르렀느냐 하고 물었다.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하기를 제가 좋아하는 바는 도가 되며 기술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어서
처음 제가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소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이르자 저는 신명으로 이를 만나지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간과 지각은 멈추고 정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합니다. 진리에 의지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었고 다시 보니 포정이 휘두르는 칼의 움직임은 심히 엄미하고 재빨라 이미 해부가 되어 마치 흙이 땅에 떨어지는 듯 했다.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머뭇거리다가 덕이 만연하여 그는 칼을 챙겨 이를 갈무리했다. 내 편 양생주. 이 우화에서는 제주가 기에서 나아가 도를 좋아한다는 포정의 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란 기능이자 기술이며 영어로는 테크닉에 해당됩니다. 금도, 궁도, 예도, 서도, 무도, 다도, 화도 등에서 볼 수 있듯 예로부터 우리 동양인은 도에 이르지 못한 기술이나 기회는 아예 그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인정은 고사고 도가 없는 기술이란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술이라 하면 칼을 쓰는 기술로 당연히 살생법에 속하고 때로는 불의를 위해서도 이용되지만 검도라는 개념 속에는 결코 그런 불의나 악의 등이 내포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검도라는 말 속에는 먼저 사진이 아닌 할인을 안다는 전제하에서만 허용되는 칼의 사용 기법이어서 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검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형상을 떠난 도가 존재할 수 없듯이 술기이나 기회를 떠난 도 역시 존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포정이 소를 잡는 이 우화에서 소요유의 경지를 찾아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포정이 전혀 소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당장 마음과 사물의 경계나 대립이 해소되어 소위 무라가 하나로 된 경지에 처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으로 만나지 눈으로 보지 않고 오감과 지각은 멈추고 정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 하는 표현을 통해 포정의 손과 마음이 거지가 해소되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마음의 제약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 말은 포정이 손을 잡는 행위가 일종의 정신적 유해의 경지, 즉 소요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바둑의 천재 조치훈이 무슨 결정전에서 대성을 한 다음 자기는 무심의 경지에서 도를 옮겼을 뿐이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포정이 손을 잡는 마음의 경지와 엇비슷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승부에 대한 집착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는 말도 같은 이치에 속할 것입니다. 결국 장자는 기술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충실감을 소요의 예로 들었습니다. 맹자가 공자의 천명설을 이어받아 소위 척언지심, 수호지심, 공정지심, 시비지심이란 사단에 의한 흥선설로 어지린 사상을 보다 구체화시켜 인의를 확대시켰다고 한다면 장자는 아침 햇살에 드러난 수레바퀴를 보는 듯한 희양과 독창성으로 노님이란 논류의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노자 사상을 진일보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자 사상에 비춰보면 소요유는 쓸모없음이 무용의 개념이 되는데 장자는 그 무용에서 최상위급 쓰임인 용에 해당되는 유용의 사상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노자편의 마지막 주제로 도가의 수양놀이를 할 수 있는 시임제 자망을 거론해 보겠습니다.